저를 벽 속에 가둔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은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들이 서로를 배신하는 꼴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사랑이라 속였던 건 탐욕이었고 믿음이라 말했던 건 배신이었습니다. 오늘의 드라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할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죠.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은 나름대로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선아가 정성껏 가꾼 꽃들이 계절마다 피어났습니다.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여름에는 봉숭아와 맨드라미가 어우러져 피었죠. 이웃들은 이 집을 지나칠 때면 참 단정하게 사시네라고 말했어요. 이 집에 김선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61살 단아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을 가진 선아는 남편 박재영과 함께 이곳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부부로 보였죠. 가끔 시장에서 만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명절에는 떡을 나누어 먹는 그런 이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재영이 사업에 실패한 후로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거실이 이제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메우고 있을 뿐이었죠. 재영은 64살 한때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제법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재영은 젊었을 때 동네에서도 꽤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선아와 결혼했을 때는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이 단독주택까지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년 전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시작한 상가 투자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보증을 서준 것들까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죠.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재영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술만 마셨습니다. 선아가 무엇을 해도 트집을 잡았죠. 선아야, 밥이 너무 짜다. 제대로 못하겠으면 하지 마. 식탁에 앉은 재영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선아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보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이었죠. 선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더 큰 화만 돌아올 뿐이었거든요. 이미 몇 번 경험해본 일이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재영은 선아의 대답에도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 맛있다고 말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가 없었죠. 재영은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서 저녁에는 소주병을 앞에 두고 혼자 마셨어요. 술이 들어가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도 짜증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버렸죠.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조용히 있어. 선아가 술 좀 줄이시지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재영은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술잔을 던지기도 했어요. 선아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조차 난 투명인간이구나. 그러나 아직은 견뎌야 한다. 젊었을 때 선아는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옷가게라도 운영해보고 싶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삶을 원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잠깐 백화점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재영의 사업을 뒷바라지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병수발까지 했죠. 선아만의 시간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재영이 사업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선아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는 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죠. 재영이 들어와서 또 무슨 일로 화를 낼지 모르니까요. 밤이 깊어지면 재영은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며 투덜거렸어요. 때로는 문에 부딪혀서 소리가 날 정도였죠. 젠장,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선아는 재영이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재영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기분이 나쁘면 작은 일에도 화를 냈거든요. 선아가 조금이라도 대답을 잘못하면 소리를 지르곤 했죠. 어느 날 밤 재영은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에 앉더니 선아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리 험악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갑작스러운 말에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재영의 사업 실패와 선아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여보, 무슨 말씀을.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말댔구야.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재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에게 들릴까봐 선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재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재영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면 다른 방으로 가서 작은 소리로 통화했어요. 누군가와 자주 만나는 것 같았는데 선아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물어보면 내가 알 필요 없어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가끔 재영이 외출할 때 보면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리곤 했어요. 선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화만 낼 테니까요. 선아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재영에게 선아는 이미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그래도 선아는 참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을 이 집에서 이 남자와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선아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재영이 화를 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혹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런 선아의 마음을 재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재영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선아와의 미래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 말입니다. 재영의 이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선아는 재영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재영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응, 미라야. 조금만 더 참아. 곧 정리될 거야. 선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라, 그게 누구지? 재영이 아는 여자 이름 같았는데 선아는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재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여자는 곧 없어질 거야. 그 여자라는 말에 선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 재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선아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너도 알잖아.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끝낼 거야. 선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재영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자 선아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 후 재영은 윤미라라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빨간 립스틱이 유난히 진했고 값비싸 보이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재영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선아야, 소개할게. 미라야, 내 사업 파트너야. 재영의 말에 미라는 능글맞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무례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재영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소박하게 사시네요. 마지막 말에는 은근한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업 파트너라고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영이 미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 선아를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재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됐어. 우리는 일 얘기하러 왔으니까. 선아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이나 해. 미라는 재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선아는 부엌으로 갔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가 신경 쓰였어요.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답답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들의 대화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선아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그날 밤 선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영과 미라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재영이 잠든 후 선아는 조심스럽게 재영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미라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보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다. 조금만 더 참자. 명백히 불륜 관계였어요. 선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영은 더욱 자주 외출했습니다. 미라와 만난다고 했지만 사업 얘기치고는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재영의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향수 냄새까지 풍겼거든요. 선아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재영과 미라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화만 더 낼 게 뻔했거든요. 일주일 후 재영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선아에게 친절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선아야,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사다 줄게. 여보, 웬일이에요? 그냥. 그동안 너무 매정하게 굴었나 싶어서. 하지만 재영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선아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오랜만에 받는 관심이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재영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선아야, 와서 같이 마시자. 재영의 말에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마셨는데 갑자기 함께 마시자고 하다니요. 저는 술을 잘 못해요.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결혼 기념일 기억하지? 재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2달이나 지났거든요. 하지만 선아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재영이 억지로 선아에게 술을 따라줬습니다. 잔을 가득 채워서 권했어요. 뭐가 특별한 날이에요? 그냥 새로운 시작이 될 날이지. 자, 많이 마셔. 재영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선아는 불안했지만 계속 술을 마셨어요. 평소 술을 안 마시던 선아는 금세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재영은 계속해서 술을 권했어요. 선아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갑자기 재영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선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지. 재영의 말에 선아는 혹시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영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오히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선아는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재영이 선아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어디 가요? 창고에 정리할 게 있어. 같이 가자. 선아는 비틀거리며 재영을 따라갔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창고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죠.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재영이 전등을 켰지만 희미한 불빛만 들어왔어요. 구석에는 이미 시멘트와 벽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뭘 하려고? 그때였습니다. 재영이 갑자기 선아를 벽 쪽으로 밀쳤어요. 선아는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뒤통수가 아팠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넌 이제 끝이야, 선아야. 재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아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왜 이래요? 날 잊고 조용히 썩어버려라. 미라와 새로 시작하려면 너는 사라져야 해. 재영은 이미 준비해둔 시멘트를 가져왔습니다. 선아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술에 취한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를 벽 속에 가두려는 거였어요. 제발 여보,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선아의 절규에도 재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멘트를 바르며 벽을 쌓아 올렸어요. 마치 기계처럼 차갑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공간 속에서 선아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재영은 차갑게 작업을 계속했어요. 마지막 벽돌이 놓이고 선아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재영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선아는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선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벽에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숨이 막혔어요. 손으로 벽을 더듬어 봤지만 시멘트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선아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창고는 집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고 밤이라 이웃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선아는 점점 숨이 가빠왔어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오래된 창고 지붕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선아는 입을 벌려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던 차에 시원한 물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서 바닥도 조금씩 젖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더 많이 들어오자 벽 틈새로도 물이 스며들었어요. 시멘트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희망을 품고 손으로 벽을 긁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몇 시간 동안 계속 긁고 또 긁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벽 한쪽 모서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시멘트가 물에 젖어서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부분을 밀어냈어요. 드디어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선아는 구멍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손은 피투성이가 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몇 시간 더 지나서 드디어 몸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아는 간신히 벽 밖으로 기어나왔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선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선아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예전의 선아는 죽었다는 것을, 벽 속에서 새로운 선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선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찾지 않을 곳에서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산에서 나무 열매와 계곡물로 연명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손톱은 피투성이었지만 선아의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숨어 지내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재영과 미라에게 당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선아는 산에서 내려와 마을 반대편에 있는 여관에 머물렀어요. 거울을 보니 자신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 선아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재영과 미라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집 근처를 정찰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재영과 미라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선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네. 재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두 사람은 선아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미리 준비해온 녹음기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재영과 미라는 선아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집까지 미라 명의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아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재영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선아를 없앤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벽에 가둬서 질식사시켰어. 완전 범죄지 뭐. 선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영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선아는 오래전 친분이 있던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김민수 변호사는 선아가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아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김민수는 선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재영이 와서 선아가 가출했다고 신고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살인당할 뻔했어요. 선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벽 속에 갇혔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즉시 고발해야겠어요. 김민수 변호사는 선아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범죄는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선아 씨, 이 일이 알려지면 재영 씨와 그 여자가 당황할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선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벽 속에서 죽을 뻔했던 그 순간 선아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김민수 변호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미수, 유기,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재영과 미라를 고발할 예정이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승산이 있어요. 하지만 재판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해볼 거예요. 선아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림자처럼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당당히 세상 앞에 나설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재영과 미라를 체포했습니다. 재영은 선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어요. 불가능해. 선아는 죽었어. 하지만 선아는 살아있었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영과 미라의 완전 범죄는 실패로 끝났어요. 선아는 재영이 체포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영과 미라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선아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지만 어깨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예전의 선아라면 이런 자리에서 떨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꽤 큰 사건이었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이라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재영은 피고석에 앉아 선아를 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자신이 확실히 죽였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살아서 자신을 고발하고 있으니까요. 재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아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김선아 씨, 증인석에 나와주세요. 판사의 부름에 선아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는 마을 사람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선아에게 집중됐죠. 증인은 피고 박재영과 어떤 관계입니까? 30년간 부부였습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피고가 증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선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재영이 어떻게 술을 강요했는지, 창고로 어떻게 끌고 갔는지, 벽 속에 어떻게 가뒀는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피고는 저에게 술을 강제로 먹인 후 창고로 데려가 벽 속에 가뒀습니다. 시멘트로 벽을 쌓아서 저를 질식사시키려 했어요. 그러면서 넌 이제 끝이다. 조용히 썩어버려라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잔인한 범죄가 평범한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비가 와서 시멘트가 약해졌고 몇 시간 동안 손으로 벽을 파서 탈출했습니다. 손톱이 다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살기 위해서 계속 팠어요. 선아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어요. 아직도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때 재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어요. 선아가 녹음한 재영과 미라의 대화, 창고에서 발견된 시멘트 흔적, 그리고 선아의 DNA가 묻은 벽돌 조각들까지 모든 것이 선아의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었어요. 재영이 직접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재영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일이 모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와 계속 속삭이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피고 박재영 증인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재영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재영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웃으며 말했어요. 죽다 살아났다고 그 말이 다 믿어질 것 같아요? 미친 여자 취급이나 받을걸요. 선아는 원래 정신이 이상했어요. 혼자 집을 나가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재영의 말에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선아는 차분히 재영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영과 미라가 선아를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벽에 가둬서 질식사시켰어. 완전 범죄지 뭐.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재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내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고요. 재영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도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과학적으로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이번에는 미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재영과 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선아 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재영 오빠의 사업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검사가 미라의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재영과 주고받은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가 모두 드러났어요. 사랑해, 빨리 그 여자 처리해줘. 우리만의 집에서 살고 싶어. 선아만 없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명백한 불륜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미라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놨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사실 이 모든 건 저 혼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재영이 깜짝 놀라 미라를 쳐다봤어요. 설마 하는 표정이었죠. 뭐, 내가 뭔 소리를. 박재영 씨가 다 지시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세운 건 재영 오빠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미라의 배신에 재영은 경악했습니다. 믿었던 애인이 자신을 팔아넘기고 있었어요. 내가 날 팔아넘겨. 우리가 함께 계획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선아를 없애자고 했잖아.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모든 걸 주도한 건 재영 오빠라고요. 저를 협박해서 따라하게 만든 거예요. 순식간에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를 향해 고발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두 사람이 서로 큰 소리로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과 그의 애인이 서로를 헐뜯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슬프기보다는 허망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정에서 무슨 행동입니까? 판사가 호통을 쳤지만 두 사람은 계속 언성을 높였습니다. 경위가 법정을 정리하려고 나섰어요. 그때 미라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선아 씨, 당신도 남편이 벌어온 더러운 돈으로 살았던 공범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법정의 시선이 선아를 향했습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선아를 몰아붙였어요. 재영 오빠가 사기치고 횡령해서 번 돈으로 그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것도 범죄 아닌가요? 모르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선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재영의 사업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남편의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일만 했을 뿐이에요. 거짓말. 같이 살면서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계좌 관리도 당신이 했잖아요. 미라의 말에 재영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야, 선아까지 끌어들이지 마. 그건 내가 혼자 한 일이야. 선아는 정말 몰랐어. 오빠는 왜 선아 씨를 감싸요? 이미 죽이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양심이에요? 두 사람의 언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선아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재영과 미라가 서로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검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서로 다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선아 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 피고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창고 벽에서 발견된 선아의 혈흔과 지문, 그리고 재영이 구입한 시멘트 구매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심지어 재영이 범행 전날 철물점에서 시멘트를 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철물점 사장도 증인으로 나와서 재영이 급하게 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어요. 재영은 마지막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미라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궁지에 몰렸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나오면서 선아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선아가 아니었거든요. 김민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아 씨,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증언도 완벽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이제 승소가 확실해 보입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영과 미라가 그냥 포기할 리가 없었거든요. 특히 미라는 마지막에 선아까지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했으니까요. 과연 선아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며칠 후 미라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선아가 재영의 불법 사업에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거였죠. 두 번째 재판이 열린 날, 법정 분위기는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라 측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했거든요. 선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미라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김선아 씨가 남편의 불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입니다. 선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증거를 가져온 걸까요? 김선아 씨 명의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이 계좌로 수억 원의 검은 돈이 세탁됐어요. 변호사가 통장 사본을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선아의 이름으로 된 계좌였어요. 하지만 선아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선아가 급하게 항변했지만 미라의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선아 씨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CCTV 영상도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왔어요. 분명히 선아 같아 보이는 여자가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아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느껴졌습니다. 미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선아 씨는 재영 오빠보다 더 악질이에요. 겉으로는 순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모든 계획의 배후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아가 소리쳤지만 미라는 계속했습니다.
재영 오빠한테 저를 소개한 것도 선아 씨예요. 남편을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며갔습니다. 선아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재영이를 잘 꼬셔서 큰 돈을 벌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재영 오빠와 사귀게 된 거예요.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아가 모든 것의 배후였다는 얘기거든요. 재영도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선아가 다 계획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이용당한 것뿐이에요. 예상과 달리 내연녀 미라는 돌연 재영과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를 공동의 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선아 씨가 저희를 조종했어요. 자신은 뒤에 숨어서 모든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거죠.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재영과 미라가 서로 싸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함께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제시됐습니다. 선아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주식 거래 내역, 심지어 외국 계좌까지 모든 것이 선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검사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판사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증거들을 검토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변호사는 계속 공격했어요. 김선아 씨는 30년 동안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순박한 시골 아내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였어요.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아를 동정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선아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조작한 것 같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찰 측에서 긴급하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판사님, 방금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고 일어섰어요. 윤미라 명의의 비밀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이 계좌에는 박재영이 빼돌린 돈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선아 씨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부동산이 실제로는 윤미라가 개설하고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검사가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어요. 은행 CCTV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선아인 척했던 여자가 실제로는 성형수술과 분장으로 변장한 미라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윤미라는 김선아 씨의 신분을 도용해서 수년간 불법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간 재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라, 내가 나까지 속였어? 재영이 미라를 노려봤어요. 자신도 미라에게 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당신이 버리려 한 건 선아 씨뿐만이 아니었죠. 저도 언제든 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을 뿐이에요. 미라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영 오빠든 선아 씨든 저한테는 다 이용할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바보는 저를 믿었던 당신들이죠. 법정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재영은 미라에게 소리를 지르고 미라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날 이용한 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하죠. 사랑? 그런 거 믿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돈만 생각했어요. 미라의 냉정한 말에 재영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선아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실제로는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선아는 그 모습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미라 때문에 질투했던 자신이 우스웠어요.
미라는 사랑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검사가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윤미라는 박재영을 이용해 김선아 씨를 제거한 후 모든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박재영까지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미라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가 공개됐어요. 거기에는 재영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까지 죽이려고 했다니요. 미라야. 왜? 왜긴 왜요? 돈 때문이죠. 당신도 선아 씨 죽이려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라의 냉혹한 대답에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재영, 윤미라. 두 사람 모두 유죄입니다. 하지만 주범은 윤미라로 판단됩니다. 재영은 오열하며 쓰러졌고 미라는 차가운 표정으로 수갑에 손목이 꺾였어요. 선아는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선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느낌이었어요. 재영과 미라가 함께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미라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미라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고 침실에는 재영의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부엌 싱크대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사용했던 컵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어요. 한때는 소중했던 추억들이 담긴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낡은 집일 뿐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니 옛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젊었을 때 재영은 정말 다정했었습니다.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선아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 주기도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선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승리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선아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 심어놓은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재영과 함께 가꿨던 꽃들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피어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가 놀라서 돌아보니 김민수 변호사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아 씨, 여기 계셨네요. 찾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김민수는 선아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영 씨가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아는 긴장했어요.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살인미수로 10년, 사기와 횡령으로 추가 5년이에요. 총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김민수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미라는 더 중형을 받았어요. 주범으로 인정돼서 20년형이 나왔습니다. 신분도용, 사기, 살인미수 교사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거든요. 선아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아 씨, 재영 씨가 선아 씨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선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재영과 관련된 일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재산 관련해서 말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김민수의 말에 선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재영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혹시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알겠어요. 들어보죠. 선아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재영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선아는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서 재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표정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재영이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재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선아는 무표정하게 재영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빨리 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선아의 차가운 말투에 재영은 위축됐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선아야. 정말 미안해. 재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도 미라한테 속았어. 그 여자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였어. 나는 정말 몰랐어. 재영의 말에 선아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뭐요? 그것 때문에 저를 죽이려 한 게 정당화되나요? 속았다고 해서 살인이 용서되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선아야, 나는 정말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사업 실패하고 술 마시고. 정말 미안해. 재영은 계속 변명했지만 선아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선아야, 사실 내가 숨겨둔 돈이 있어. 갑작스러운 말에 선아가 눈을 번쩍 떴어요. 또 무슨 꿍꿍이일까요? 미라가 찾지 못한 비밀 계좌가 있어. 거기에 10억 정도 있어. 정말이야. 재영이 종이에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줬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이건 정말 깨끗한 돈이야. 우리가 젊었을 때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거야. 미라한테 뺏기고 싶지 않아서 숨겨뒀어. 내가 가져. 선아는 종이를 받아들였지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재영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노리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왜 이걸 저에게 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게, 선아야, 나한테 마지막 부탁이 있어. 재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나 조건이 있었네요. 미라를 좀 도와줘. 선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편이 그 공범을 도와달라고 하다니요.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왜 그 여자를 도와야 하죠? 미라도 불쌍해. 어려서부터 고생만 했거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살아야 했어. 그래서 돈에 그렇게 집착하게 된 거야. 재영의 말에 선아는 화가 났어요. 아직도 미라를 감싸고 있다니요.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을 불쌍하다고요? 그 여자가 얼마나 악질인지 모르세요? 당신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미라도 결국은 피해자야. 이 모든 게 내가 시작한 일이거든. 내가 먼저 선아를 배신했으니까. 재영은 끝까지 미라를 감쌌어요. 선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변호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 미라 변호사비라도 좀 도와줘. 제발. 절대 안 해요. 그 돈도 필요 없어요. 선아는 계좌 정보가 적힌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재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아야, 왜? 그게 10억이야. 저는 더 이상 당신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돈도 미안하다는 말도 부탁도 다 필요 없어요.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아야, 기다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재영이 소리쳤지만 선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면회실을 나오면서 선아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재영의 돈을 받았다면 평생 그와 연결되어 있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미라를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줘야 했을 거예요. 교도소를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선아는 홀가분했습니다. 진짜로 모든 것과 결별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옷가지와 몇 가지 필요한 물건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모두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선아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결혼 전 자신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젊었을 때 꿈에 대해 적어놓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가지고 싶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일하고 싶다.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 20대 선아가 적어놓은 글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 꿈을 포기한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선아는 결심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선아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작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저녁에 혼자 드라마를 보는 것도 모든 게 자유였습니다. 새 집에 짐을 정리하면서 선아는 미래를 꿈꿨어요. 작은 옷가게를 열어볼까? 아니면 카페를 해볼까? 6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벽 속에서 죽을 뻔했던 그날, 선아는 정말로 다시 태어난 거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가둘 수 없었어요. 1년 후 선아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싹 카페라는 이름을 붙인 그곳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늑한 공간이 됐어요. 선아가 직접 끓인 커피와 수제빵의 향기가 가득했죠. 사장님, 오늘 케이크 정말 맛있네요.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아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새 레시피로 만들어 봤거든요. 카페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거든요. 예전에 재영과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손님들이 줄어들 무렵 선아는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독서가 취미가 됐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김민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아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선아 씨, 안녕하세요. 카페 분위기 정말 좋네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선아가 일어나려 하자 김민수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전할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김민수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였어요. 선아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재영이나 미라가 뭔가. 재영 씨가 교도소에서 병으로 쓰러졌어요. 간암 말기래요. 김민수의 말에 선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몇 달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영 씨가 선아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선아는 한참 생각했어요. 재영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하나요?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김민수의 말에 선아는 고민했어요.
재영에 대한 미움은 이미 사라졌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며칠 후 선아는 결국 교도소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재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선아야, 와줘서 고마워. 재영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았어요. 선아는 의자에 앉아서 재영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선아야,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재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선아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알아.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아. 카페도 잘 되고 있다며? 재영이 선아의 근황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김 변호사한테 들었어. 정말 잘 됐다.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여. 재영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선아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요? 너를 벽 속에 가뒀던 그날. 그게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 미라한테 속아서 한 일이지만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재영의 고백에 선아는 조용히 들었어요. 내가 살아나온 게 기적이야. 정말 다행이었어. 저도 처음엔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당신의 그림자로 살았을 거예요. 벽 속에서 나온 후에야 진짜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선아의 말에 재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결국 너에게는 잘된 일이었구나. 미라는 어떻게 지내요? 모르겠어. 소식도 안 들어. 아마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재영은 더 이상 미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선아야, 마지막 부탁이야. 또 부탁이에요? 이번엔 다른 거야. 나 죽으면 장례식 같은 거 하지 마. 그냥 조용히 화장해줘. 재영의 부탁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무덤에 꽃 같은 것도 갖다 주지 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겐 최고의 바램이야. 재영의 말에 선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모습은 안쓰러웠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 선아야. 정말 고마워. 그것이 재영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일주일 후 재영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정말 간소하게 치렀어요. 선아와 김민수 변호사, 그리고 마을 사람 몇 명만 참석했습니다. 미라는 교도소에 있어서 올 수 없었어요. 재영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시면서 선아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아 씨,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셨네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몇 달 후 선아는 카페를 확장했습니다. 옆 건물까지 임대해서 작은 베이커리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단골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젊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선아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녁에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별을 보면서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봤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선아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요즘 들어 일기 쓰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일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봐야겠다.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자. 일기를 쓰면서 선아는 미소 지었어요. 벽 속에 갇혔던 그날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신은 배신으로 무너지고 진실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벽 속에 갇혔던 한 여인의 인생은 이제 벽을 넘어 세상 위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벽에 가둔다고 해서 진실까지 가둘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 돌아와 목소리를 냈고 결국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인생 반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